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히 다른 날에 비해서 더욱더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 좋다, 개혁이 정답이다 라고 응수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를 향해서 장관이 보복을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추 장관이 일선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이라고 응수하자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상의 보복을 예고한 것 아니냐라고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전 세계의 50만 명 하루 최다 확진, 공포의 미국, 유럽 봉쇄령, 섣불리 봉쇄 풀었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자, 한 달간 이동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요. 시설을 폐쇄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도 식당 등 실내 영업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상의 봉쇄. 미국과 유럽의 주가지수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 하루 발생 숫자가 세 자릿대로 며칠간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이 답이다 라고 본인을 비판한 검사에게 응수하자 일선의 검사들이 그럼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라며 추 장관 비판 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의 최재만, 수능하지 않는 검사를 좌천시키는 게 개혁이냐?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비판글 올린 조국 추미애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지검의 이복현은 감찰관실 파견 최순실 인사농단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순실의 인사농단에 추 장관을 빗댄 겁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 잠시 후에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 앞세워서 말을 뒤집었다라고 한겨레 신문 비판하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겠다라고 추진을 한다고 밝힌 건데 당원 투표 압도적으로 찬성 불보듯 뻔하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당 고뇌 고민 공천이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후보의 잘못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이 때문에 드는 세금 부담도 막대한데요. 이에 대한 책임이 후보를 내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야당은 천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전셋값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르겠다. 한국일보는 전셋값 상승이 끝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70주 연속 올랐다. 매매까지 밀어올리는 형국이에요. 전세가 매매값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전국의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상승률보다 정세 상승률 수치가 더 가파르다는 것 조금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저희 돌직구쇼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커밍아웃. 추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커밍아웃.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전입니다. 공전. 세 번째 키워드는 95.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형을 살게 되면 95세가 돼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검난. 검사들이 집단으로 법무부 등에게 반발을 표하는 대규모 검난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조간신문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커밍아웃 말 한마디에 검난 조짐까지.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 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인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환우 검사의 글 보시죠.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 선례를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모두 다 남발했다. 라고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정말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응수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두 전현직 장관이 나란히 그 글을 썼는데, 먼저 조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완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그 이완우 검사에 대한 기사글을 링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 장관이 21시간 거의 동시간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를 지목하며 커밍아웃 등의 표현을 쓰고 나선 겁니다. 자, 일단 추 장관이 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커밍아웃, 개혁만이 답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검사들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자신의 어떤 수사 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에서 반발하고 지금 이제 그 검사도 추미애식 검찰개혁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비판했던 거죠. 예. 자신과 의견에 달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밝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정당한 뭐 대가를 치르게해주겠다, 뭐 인사보복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전에 이미 뭐 어쨌든 반박을 했던 많은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시사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다, 커밍아웃을 해라,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검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거죠. 이것이 인사보복을 시사하는 거라면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해서 한 60여 명이 지금 제주지검 검사의 그 비판에 댓글을 달아서 동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베테랑이시니까 커밍아웃이라는 용어를 쓴 것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추 법무부 장관이 일선 평검사를 향해서 커밍아웃, 과연 무슨 뜻으로 쓴 표현일까요? 글쎄 그 용어 자체를 두고도 이제 주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적 소수자들이 이제 주로 커밍아웃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글쎄요 뭐 이걸 어떤 뜻으로 썼는지 뭐 추미애 장관이 정확히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느낄 때는 나에게 비판하려면 지금 다 나와라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어쨌든 법무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내가 검찰의 지휘 감독자다 이렇게 여러 얘기했는데, 지휘 감독자가 일선 검사들을 향해서 커밍아웃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 미스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4차례 인사를 했을 때 그때마다 추미애 장관이 했던 건 인사의 정상화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총장이 인사를 하면서 그냥 특수통 위주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한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형사부 검사들을 발탁하고 이런 거에서 나름 동조한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물론 수사지휘권을 이제 여러 차례 발동을 하고 감찰권 여러 차례 이제 발동을 하고 이러면서 일선 검사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의 비판을 꼬집어서 그것을 커밍아웃이다 그다음에 개혁으로 보답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검사들이 반발할 명분을 줬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전략적 미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커밍아웃.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이 커밍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정당성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성 싸움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 가지고 추 장관이 진입을 한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선 검사들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어떤 그 수사상의 부조리라든지 기소권을 행사를 과잉했거나 아니면 방기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개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개혁도 아니고 무리가 하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들므로써 기존의 추 장관의 정당성에 약간의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검사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당성 싸움을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 장관 입장에서는 반개혁적인 입장을 공표하는 것이고 나한테 대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사들이 가야 될 것에 대한 법무부가 가져야 될 것은 정당성의 싸움인데 추 장관이 휘두르고 있는 정당성은 사실은 정당성의 가치로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의 커밍아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커밍아웃 추 장관의 글 그리고 한 검사를 향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 두 분이 다 글을 올려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검사 비판한 추미애 조국 검사들 집단 반발. 먼저 최재만 순천지검 검사. 노무현 정부 때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위군요. 노무현 정권 법무부 장관의 사위가 이렇게 썼어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서 그럼 나 역시 커밍아웃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 사위도 커밍아웃한 겁니다.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라고 어제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이냐? 그렇다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위 검사. 자, 60여 개의 댓글이 어제 달렸다고 해요. 먼저 신헌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 자, 이 검사들이 다 실명으로 댓글을 다는군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이다. 부천지검 인권감독관 정유미 검사. 전현직 장관이 좌표를 찍었다. 치졸하고 졸렬하다. 대구지검의 이건웅 검사. 권력자 반대 의견을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라며 일선의 검사들이 60여 개의 댓글을 달며 실명으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계시던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자, 지금 검사들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인사권의 감찰권, 수사주의를 굉장히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커밍아웃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명 정도의 검사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커밍아웃 했다는 것은 아마 이 60명 이외에도 검찰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 특히 실명으로 글을 쓴 검사들은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 추미애 장관은 커밍아웃하면 검찰 개혁이 답이다. 그러면 커밍아웃하는 검사가 몇 명 안 될 거니까 이걸 다 쳐내면 조용해질 거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많은
논란이 좀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저는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이 답이다. 이 문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추미애 장관이 뭔가 잘못 생각했고 도를 좀 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커밍아웃 하면 개혁이 답이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아, 다 쳐냈는데 또 있네? 그럼 나오래 다 나와. 그럼 검찰이 개혁으로서 알아서 해줄게. 맞아, 그런 내용으로 들려요. 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적 예, 얘기입니다. 제 해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검찰 출신이며 검찰 개혁에 아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랄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의 어떤 잘못된 수사 관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조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총장도.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저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들어서면서 이거 자체가 인주청산으로 돌변을 한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는 그 현재 검찰을 보면 추미애 라인, 윤석열 사단, 또 그 이외의 검사들. 근데 지금 커밍아웃에 지목된 사람들이 그 이외의 검사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 검찰 개혁의 방향이 공수처랄지 이런 추진은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산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설사 법무부 방침이랄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일지 감찰일지 인사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검사들을 마치 숨어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검찰 개혁의 반대자, 마치 범죄자처럼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 자,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위에 이어서 현 정권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했었던 검사가 추 장관의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의 느낌이 든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 검사 MB 다스 의혹, 이재용 승계 의혹, 즉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인데 왜 굳이 일선 성폭력 전담 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는지 의문입니다. 인사 관련 사항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 농단 느낌이다.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보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김병민 위원님 네.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에 빗댄 겁니까? 네. 최순실 씨의 인사농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등에 대한 이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에 관한 인사를 정확한 인사 프로세스와 무관한 방식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국정농단이랑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 국정농단 관련된 국정농단이 아닌 적폐청산 수사 과정 속에서 과거에 역할을 했던 검사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랑 저는 관계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거세게 몰아붙였던 당시 여권 의원에 대한 답변이 예전에는 저한테 안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과거 적폐청산 과정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일임했던 검사들에게는 현 정부가 안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류와 기조가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는데 아주 정확히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대통령이 지시한 모습을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는 듯한 모습으로 돌변하게 됐던 부분들은 검찰이 보기에 이것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커밍아웃 발언 등은 이 정부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편가르기
내 편과 네 편을 가리면서 여기에 우리 편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 애정을 보여주고 우리와 다른 진영에 서서 우리 정권의 보유에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행하고 있었던 또 조국 전 장관이 참전했던 편가르기 논쟁은 굉장히 잘못된 결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가 추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에 빗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은 굉장히 좀 굴욕적인 것이다 라는 지금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 이모검사, 최모검사,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강 전 수석이 말한 진짜 검사는 따로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추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검사들은 진짜 검사가 아니다라는 뜻인가요? 가짜 검사라는 건가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구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진짜 검사다 가짜 검사다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검사들이 해야 될 모습은 김학의 재판을 보면서 검사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자신들 본인 강수석 스스로가 어떤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사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가 될 뻔했고 뭐 진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런 그 입장을 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입장을 내므로써 내가 현재 굉장히 떳떳한 입장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나를 어떤 뭐 그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검찰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수사를 했지 않느냐 뭐 하는 부분 혹은 뭐 역으로 보면 김학의 수사처럼 오히려 더 과하게 수사해야 될 걸 미뤄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해야 될 것은 현재의 그 말하자면 장관에 대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스스로 했던 행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의 검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전으로 갔다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살펴보시죠. 연합에서 어떤 논의 좀 하실 겁니까? 여기 나도 여기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자, 대전지검을 방문해서 검찰 가족의 등을 두드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보시면 상황이 추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포함해서 감찰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자, 여러 차례 법무부의 인사로 검찰 인사가 총장의 뜻과는 무관하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스스로가 나는 식물 총장이라고 주변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불릴 만한 그 민감한 상황에서 대전지검을 갑니다. 그래서 총장이. 그러면서 검사 식구들 등 두드려주러 왔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저 대전지검 가는 것 자체가요. 일단 뭐 어떤 정치 목적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총장 취임한 후에 일선 고검과 지검을 어떻게 보면 순방하는 걸 이제 미뤘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순방했던 거가 지금 순방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자에게 설사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 국감 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완전히 다 쏟아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또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맞받아치면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분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국감 때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에 이제 부산 고검지검 갔을 때는 근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전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대전 고검장 때 지검장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부장들이 예. 부장 중에 일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대전 고검지검에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저렇게 다른 얘기는 못하지만 뭐 본인들끼리 티타임을 하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만에 하나 어떤 정치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면 저건 정치를 가겠다는 본인의 확신에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뭐 한 일정의 뭐 숨고르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좀 외부에서 집중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제 퇴청하기 전에 자, 윤 총장 말대로 이제 검찰 식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데 윤 총장 표정을 저런 표정을 최근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김관삼 변호사님 말대로 좀 마음이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대전지검 관계자들도 이제 파한대소하고 또 박수도 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도 찍네요. 이거 검찰청 직원들 같아요. 팬이 많군요. 기념사진도 찍고 자, 이제 사진 찍고 나서는 마스크 쓴 모습도 보고 대전지검 간부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여유 있게 퇴청을 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 아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썼던 커밍아웃의 뜻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윤 총장이 쓴 등 두드려주러 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검찰 조직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점에서 어떤 다독이는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미애 장관과의 여러 인사권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을 때 어쨌든 검찰 조직이 많이 좀 동요하는 듯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인사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동요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을 화두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지휘권, 감찰권들이 계속 잇따라 이제 발동하면서 오히려 검찰 내의 여론의 추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오히려 기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많은 검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하면서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글쎄 너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추 장관의 공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순수성 자체를 좀 의심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절제는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검찰 개혁을 인사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반발하는 세력들을 쳐내는 수단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것들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상 검사들의 반발을 사면서 오히려 검찰 개혁에 꼭 필요한 검찰 개혁 순수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자, 이 검찰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천 강행이라는 결정,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뒷자리, 그리고 부산시장 오고돈 시장의 후임 자리, 재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며 공천을 하겠다라고 공식화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을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제96조 2항에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원 개정 찬반 여부 전 당원 투표 예정이라고 해요. 예외적 상황에서는 후보자 공천할 수 있다.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당원을 바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저는 뭐 이 예상했던 바대로 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선거 자체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는 원인도 중요하지만 또 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바로 한 해 전에 치러지는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초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전초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아무리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불리함을, 특히 대선에서 불리함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떤 이낙연 대표가 어렵사리 그래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10월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 1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문구상에서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예외를 적용하면 그 앞에 있는 조항 자체의 그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 역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러한 가정을 내는 것이 정당의 여러 가지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그때만 넘어가겠다는 식의 어떤 땜질식 처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씁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시 새누리당을 향해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5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현 민주당 당대표가 뒤집겠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재선거 하는데 예산만 수십억 듭니다. 우리 고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고성 국민들의 혈세 낭비하고 또 행정 마비시켜놓고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자유당은 애초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년 전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김병민 위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 5년 전에 자당 후보의 자당 단체장 혹은 자당 대표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의 후보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의 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성군의 선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선거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만 수백억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동시에 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기간도 매우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고 바로 1년이 지나게 되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을 발생시켰던 막대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합치면 혈세가 838억이 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약속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비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후보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당원 바꾼 게 후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기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여기에 대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내지 않겠다고 만들어낸 것은 책임 있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당대표의 자세입니까? 당이 했던 결정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슬그머니 당원들의 선택으로 넘기면서 정당이 유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대표로서 만들었던 자당의 당원 당규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내용은 약속을 뒤집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가 잘 아실 건데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철떡같이 했던 약속을 어겼던 아주 중대한 선거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하면서 후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떡하니 후보를 내면서 약속을 뒤집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다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야당의 비판, 김종인 위원장의 비판과 또 정의당 측의 입장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자기네들이 당원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우회의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니고 뭐겠습니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왜 이러십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관섭 변호사님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데요. 천벌까지는 받지 않을 거예요. 예. 일단 당원에 있으면 당원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잖아요. 헌법. 그런데 일단 민주당으로서 저는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마 지방에서 작은 어떤 시장 선거랄지 그런다고 하면 아마 후보를 안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최대 도시 두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낼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찾다 보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것을 사실은 끌어들인 거죠. 그 다음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후보를 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 후보를 내지 않으면 자기는 여당 후보를 찍고 싶었는데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헌법적인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좀 제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아예 법에 정해놓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자당의 후보의 문제를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되면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지난번 유상정당처럼 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상정당 맞는다랄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이런 것도 좀 법적으로 좀 막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욱더 공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선거 관련 비용을 만약에 그 어느 당의 후보가 잘못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에서 공천 후보를 내면 선거 비용을 다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보전 안 해준다. 그러면 당이 파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으로 이걸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당원에 후보 공천을 않겠다.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비용이 838억이나 든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정말로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어떤 각종 혐의 등으로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혐의들이 제기되지 않았더라면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었던 그런 돈이 좀 쓰여지는 셈이 되는 거죠.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약속 뒤집은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공천 방침. 이렇게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내는 건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빈 약속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오늘 묘하게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진보적인 신문 두 매체가 동시에 사설로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불출마 당원 바꾸겠다는 민주당. 이래서 신뢰 받겠나? 규칙은 반드시 지키라고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만든 당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어떻게 당을 믿을 수 있겠는가? 원칙을 쉽게 허문다는 비판받아도 할 말 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지금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당의 비판을 봤는데 정의당이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서 두 번째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당원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말고도 진보정당의 후보가 없는 것인가? 사실 정의당은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당원 당규를 지키고 정의당이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되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1년짜리 선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의당을 위해서 같이 함께 밀어줄 수 있는 연대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당시 심상정 대표가 그토록 나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민주당과 여러 가지 연대를 했던 이유는 여기들 위성정당 만들으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놓고 나서 위성정당 만들면서 정의당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이번에 당원 당규에 대한 약속을 두 번 뒤집으면서 또 한 번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 저렇게 날선 비판이 나오는 게 매우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이재명 기자, 야권도 상황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권이 당원으로서 저렇게 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권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던 적이 있었죠.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중대한 잘못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당원을 박아놨지만 재보궐선거 자체가 대부분 다 당선자들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어떻게 보면 여야 양쪽에 다 있고 또 후보를 다 냈었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의 대표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이제 내세웠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걸 정치 개혁으로 내세웠던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민주당이 뒤집으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개혁 의지 자체가 좀 빗발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보 언론들도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다 예상했던 일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를 봤을 때 후보를 안 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늘 정치라는 게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건데 그냥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한테도 결코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평가를 받겠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약속을 뒤집을 때마다 늘 내세웠던 논리인데 이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정치권의 이런 행태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특히나 미래 세대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게 오히려 우려됩니다. 예. 내친 김에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하마평 후보들도 좀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아직 워낙 불분명하고 좀 여유가 있고 또 자천타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분류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조간신문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한 그 표에 본인의 이름이 없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당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보들, 조간신문의 오늘자 기사 등을 좀 저희가 요약해서 담아봤습니다. 합쳐서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추미애 장관 하마평 이름이 올리고 있군요. 야권은 많습니다. 권영세 의원, 박진 의원, 김성동 사무총장, 윤희숙 의원,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또 김용태 의원 등등 상당히 많은, 또 아까 여권에서는 또 박용진 의원 등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부산시장 하마평 여당 후보 김영춘 사무총장,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 김혜영 전 의원 등의 이름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조경태 의원, 유기준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 서병수 의원, 박형준 전 의원, 최근에는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조간신문에 언급된 이름들만 종합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젠간 또 들어가겠죠. 자,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네.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장, 부서시장 하마평 봤지만 여기 오른 분들 중에서 후보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네. 여기 없는 다른 분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은 그래도 여당이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게 하고, 후보를 냈을 때 가능성이 좀 있죠. 부산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좀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객관적인 형국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지고, 근데 선거는 재미있는 것은 부산의 경우에 오히려 야당 후보가 말하자면 난립하거나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형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 중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대선 후보 물망에 올라와 있는 분,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 군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것이냐, 대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대진표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런 정면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 어떤 분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대법원 확정이 됐습니다. 재수감될 처지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95세가 돼야지만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자, 징역 17년형 대법원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30대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청원글에 올렸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신혼부부는 아니겠군요. 잠시 후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는 프랑스에서 또다시 참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이 17년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재수감, 95세 출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심이 확정된 건데 2심에서 나온,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죠. 2007년 이게 확정된 거죠, 대법원에서. 실소유 논란 처음 불거진 후 13년간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이냐, 대법원이 MB 것이다 라고 이제 정지부를 찍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고 그와 아들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실소유자로 판단한 1, 2심의 판단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 정례식을 가진 뒤 매달 2일에 재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시에는 언제 출소합니까? 보시죠. 2036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5세 되는 해에 출소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은 매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문 냈군요.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호 전 의원도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사건은 대개 단독으로 선고를 합니다. 단독으로.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고를 일반 분들하고 쭉 해서 그냥 이런 건 없습니다. 승복할 수 없는 정치재판이고 정치보복이고 대법원은 거듭 말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협력업체로 전락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이재명 기자,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랄까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다스가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 논란이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제기됐던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경선 본선을 치를 때인데 다스의 실소유자가 문제가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 13년 만에 법적 판단이 났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대법을 비판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일관되죠. 다스는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 큰형님과 처남이 만든 회사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걸 일관되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뭐 1, 20분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다스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다스의 경영권 행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등이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소유주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스가 횡령했던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을 했던 252억 원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등을 삼성등이 됐는데 그 한 94억 원 정도 뇌물 이 전체가 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스 횡령금이라든지 뇌물이 전체가 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다 이렇게 봐서 지금 17년형을 구형한 거고 조금 전에 화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죠. 그 전에 법원에서 양해를 구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본인도 마지막에 신변 정리를 하고 몸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약도 받아오겠다 이렇게 한 건데 글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 봤을 때는 13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의 잔혹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역사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렸고요. 김관선 변호사님, 95세에 돼야 출소가 됩니까? 그 징역 17년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징역 17년을 만약에 다 채우게 되면 95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벌금 130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벌금 130을 내지 않으면 우리 노역정치를 3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98세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런데, 어제 선고가 됐는데,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전에 전두환이랄지 아니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징역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제 사면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전례 비추어 보면,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면을 받더라 하더라도요 추징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면 받으면 징역형을 안 살고 벌금은 안 낼 수 있지만 추징금은 내야 돼요. 근데 추징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천에 있는 공장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미 어떻게 보면 압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추징금은 아마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사면해주겠지 그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또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가석방은 형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살으면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설마 나를 95세까지 살리겠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3년 넘게 복역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의 전 대통령 모두 다 이제 오게 있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은 이제 정치보복 수사다 라는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보복 수사를 한 결과로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가져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에 가서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평등이고 하나가 공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국가 원로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고 나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내용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난 수십 년 전의 이야기 그때까지 하나둘 정말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했던 권력이라면 그 기간이 5년이든 10년이 지나든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들이 이제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가 싶은데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늘 불행하고 또 늘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늘 감옥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야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굉장히 강하게 지속했다면 이 형평과 정의의 잣대에서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떳떳하고 깨끗한 상태로서 모든 권력의 운용을 할 거라 믿었던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수사를 하게 되는 주체들이 좌천되거나 그 길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라고는 미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 선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얽혀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민 비대위원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악플입니다.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셋값까지 오르니까 신혼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포기하겠다라는 눈물의 30대 청원 글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글이라고 하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가 쓴 글이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글인데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들마저 폭등했습니다. 변두리 아파트 시세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로또와도 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았지만 수백 대 1 경쟁률 속에 99%는 떨어지는 로또 용지 않고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신세입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도대체 대통령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부동산에 있다는 걸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몰랐다면 이건 무지한 거고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네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은 우리 30대들이 자 물론 이 글을 올리신 분이 맞겠죠. 믿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너무 안타깝네요. 집을 못 구해서 자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뭐랄까요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제 유동화에 의해서 돈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 여력이 많아지고 이것이 집값 상승에 동인이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정부의 책임은 공급 정책에 좀 더 중심을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역세권에 말하자면 출근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좀 말하자면 부동산, 임대 주택들을 또 청년주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청동주택답게 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임대사업자를 넓혀주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있고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는 일꾼들이 모여있는 수도권에 말하자면 교통이 편리한 그런 곳에 대해서 공공택지의 조성이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어쨌든 지금 청약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더 전세값이 더 뛰고 있기 때문에 여당 말하자면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심도 깊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런 젊은이들이 정말 부동산 때문에 말하자면 결혼할 수 없다.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또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정통하게 말하자면 택지 조성이라든지 또 선분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LH라든지 SH 같은 데서 고급 어떤 아파트 만들지 말고 정말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격 정책을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병민 박사님 여러 차례 집값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취임 내내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 시장 연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제가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듯이 잡겠다는 아파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거기에 플러스 전셋값마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급기야 이 전세가 매매를 들어올리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오늘 여러 조가신문들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약속은 잘 봤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집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를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30대가 글을 올렸던 것처럼 그냥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가? 30대는 이렇게 청원글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말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 초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격이, 올 초에 매매할 수 있었던 가격이 있는데 그게 한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전세값이 매매값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초를 지켜보면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연설부터 많은 정부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매매값이 전세가가 됐다. 네, 매매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그런 호언장담을 믿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으니 조금 지나면 떨어지겠지. 조금 지나면 더 떨어지겠거니 하고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고통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세간에는 이런 얘기도 듭니다. 지금 전세값이 너무 폭등해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현 정부는 전세를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안정이라고 쓰고 전세 안녕이라고 읽는다는 건데요. 전세 안정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전세 살 수 없는, 전세는 끝나버린 것이고 오히려 월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재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약속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두텁게 만들어줘서 그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러한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끌어당기겠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서 4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터워졌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드는 최대의 원인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전세값 폭등하면서 아니면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가 살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가처분 소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은 잔뜩 늘어나게 되니까 정부의 재정 여건들이 좋아지겠죠. 지금 이러한 아이러니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저는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번에 끊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금의 이 막장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냈던 책임자들은 전면 교체하고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다는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문재인 정부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의견은 이제 야당의 김병희 비대위원의 개인 견해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뭐가 고민이냐라고 조간신문들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집 한 채만 그냥 갖고 앉아서 계속 거기에 살았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돼서 세금 부담이 이렇게 돼서 걱정이다라고 하고, 집 없는 분들은 뭐가 걱정이냐고 조간신문들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집 없이 계속 살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평생 살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자, 집도 없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거나 결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젊은 층에게 물어봤더니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라도 들어가라 봤더니 전세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이게 고민이다라고 하니 이걸 푸는 게 정부로서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공시지가를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임대차 3법을 이제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3법 하나만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를 2, 3일 안에 이제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킨 거잖아요. 임대차와 관련된 법은 물론 그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새들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한 이유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지금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로 전환되고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특히 민생이랄지 전 국민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는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하고요.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여를 해서 이거에 대한 작용, 부작용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전세값을 못 올리게 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해. 세입자가 마음대로 전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그러면 세입자가 더 좋아질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입증이 됐잖아요. 아마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제가 있었을까요? 몇 명 없다고 봐요. 그냥 뭐 정부에서 하니까 그래 여당은 찍겠다 해서 다 입법 통과시켰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것처럼 이번을 이런 것을 발판 삼아서 설사 어떤 약자를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약자를 위한 법 자체가 약자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까지 좀 살펴서
입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의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또 다시 반박을 하고 있다는 점도 나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핫플인데요.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에 이어서 또다시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변 도시 니스에서 참수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장 영상부터 긴박한 영상부터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아름다운 한 성당 안에 자 경찰 기동대들이 뛰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리고 경찰의 총소리 이후에 시신들이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에서 벌어진 이번 테러 사건 또다시 테러인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사 사무엘 파티가 표현의 자유 수업 중 무함마드 풍자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지난 16일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유사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성당 한 남성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를 외치며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 2명, 남성 1명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여성 피해자 1명은 성당 안에서 참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무슬림 연관 증오 범죄의 가능성. 용의자는 경찰의 총을 맞은 후 검거됐는데요. 해당 지역은 즉각 공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기자, 자, 프랑스 국민들과 유럽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한 주간지에서 이슬람 선지자죠. 무하마드를 풍자한 그런 만평을 실었다가 그 편지국 자체가 테러를 당했었죠. 그걸 다시 보여줬던 교사가 한 2주 전쯤에 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니스의 한 서원으로 한 성당에서 또 한 3명 이상이 숨지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던 그런 흉기진 테러가 또 벌어진 건데, 이때 이후로 다시 이제 지난 2주 전에 교사가 참수했을 때 그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사원 일부를 폐쇄하고 또 무슬림들을 일부 추방시켰습니다. 아마 테러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터키 등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등 양쪽이 좀 굉장히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또 테러가 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양쪽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 종교적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때문에 뭐 굉장히 점점 갈등이 더 극화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거죠.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제 연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프랑스뿐이 아니라 영국, 독일 등도 프랑스 정부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잘 극복되게 그런 바라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특히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프랑스잖아요. 이에 극렬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 추종 세력에 잇따른 끔찍한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전체에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스웨덴에 가서 지하철을 타봤는데도 그 중에 지하철 승객 중에 반이 무슬림일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구소련 시대에도 무슬림 인구들이 너무 많이 정폭되는 것, 말하자면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이슬람 지역이 그런 것을 우려했을 정도거든요. 유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다가 저런 참혹한 어떤 참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건 중요한 시아파냐 거죠. 수니파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고 아주 극한적인 어떤 상황입니다만은 유럽 전체가 공포에 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과연 똘레랑스냐 앙똘레랑스냐에 대한 논쟁은 필요할 것 같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조롱거리로, 말하자면 과거에 했던 만화의 제목 자체가 아예 나체가 된 무함마드였기 때문에 너무 이슬람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너무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편에서의 어떤 이런 문화 간 갈등과 종교 간 대립을 프랑스 국민들도 자유라는 것을 지키면서 어떻게 상호 존중하고 포용할 것인가를 지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합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황당한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혜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와 경기 불황에 성황 중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앱과 중고거래 사이트인데요. 그곳에서 정말 기상천외하는 것들이 중고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태만상 중고거래 실태 들여다보시죠. 오늘 몇 가지 중고거래 천태만상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천태만상 살펴보시죠. 중고거래 천태만상 첫 번째, 스타킹. 스타킹을 팔아요? 함께 보시죠. 신발 팔려는데 스타킹은 왜? 신발을 팔려는 거였군요. A 중고거래 사이트, 유명한 중고거래 사이트인데 신발을 팔겠다라고 한 여성이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구입하겠다라는 한 사람이 혹시 스타킹을 신고서 판단하는 그 신발 신어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스타킹과 신발이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다. 착용샷 좀. 스타킹 신은 채, 신발 신은 채 사진 올려달라. 정면과 측면 가까이.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신발을 팔겠다라고 글을 올린 여성이 한쪽만 스타킹을 착용한 후에 신발 신은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그러자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스타킹 아직 안 벗었으면 저 다른 신발도 좀 정면으로 비교해서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자 여성이 발사진을 왜 요구합니까? 여성 맞습니까? 사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구입한 희망자가 답변을 회피했다라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는 뭐랄까요,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상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그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스타킹을 신고서 신발을 신은 사진을 이건 이해해요.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네네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스타킹과 신발이 어울리는지 이것도 네네. 사실은 신발을 살 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른 스타킹 사진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상한 거죠. 다양한 요구 외에도 한쪽은 신발을 신고 다른 한쪽은 신발을 신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구도 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예.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구입 희망자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신발 판매를 올린 여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손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회피하는 겁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발 판매를 올린 여성 입장에서는 내 얼굴이 비록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진이 어디에 사용될지 매우 찝찝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놀라운 건 이런 사례를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하겠다는 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다른 사례에서는 스타킹과 하이힐을 신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남성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인데 하이힐을 팔겠다라고 한 여성이 글을 올리자 구입 희망자가 맨발에 하이힐을 착용한 사진을 요구합니다. 스타킹 신은 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맨발에 하이힐을 착용한 사진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전송합니다. 그러자 이 구입 희망자가 아니 맨발 말고 스타킹 신고 하이힐 신고 사진 주세요. 계속 요구를 했다고 해요. 몇 차례 전화 메시지에도 응답을 안 하자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남자가 받았다. 박성현 변호사님, 그러면은 뭐랄까요, 맨발에 하이힐 신은 사진 보내줬던 판매자 입장에서는 섬뜩하죠. 이 남자였다니.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예. 하일 판매글 올린 여성, 이 글을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나도 했다는 여성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유사한 요구를 반복하는 것 같다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성희롱은 처벌하지 않죠. 그래요? 그렇지만 온라인 성희롱은 처벌합니다. 예. 사실 구입 희망자가 남성이라면 이 정도 사안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글을 도달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일 판매글 올린 여성, 난을 걸걸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지만 피해인 줄도 모르거나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서 성희롱 처벌이 달라집니까? 물리적 접촉은 그 자체로 성폭력으로 처벌하지만 예. 오프라인 성희롱은 아동,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은 처벌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아, 그렇군요. 자, 천태만상 두 번째 천태만상 중고거래입니다. 자, 아이 얼마 전에 아이를 팔겠다라고 글을 올려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비슷한 일이 또 왔다는 거예요. C 중고거래 사이트 지난 16일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판다 20대 미혼모 글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제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줘야 한다라며 아이 사진과 판매 금액 300만 원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여중생이 장난을 친 거다. 정치학관 기자, 중학생이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올렸다. 실제 문의해오는 사용자들이 있어서 사진 삭제했다.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자, 조사 후에 훈방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충격적인 거 박 변호사님, 300만 원에 살려고 실제 문의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와서 자신 삭제했다는 것인데 충격적이네요. 아동 매매는 그 자체로 아동복지법상 처벌됩니다.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되고 실제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거래 흥정 자체로만으로도 미수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 형사 처벌될 만한 사안이 대두되니 당연히 수사에 나서게 되고 알고 봤더니 중학생이 고등학생 언니 휴대전화로 장난삼아 올린 글이었죠. 실제로는 아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만 원에 아기 판다라고 올렸던 미혼모와 그 아기 혹시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글을 올린 미혼모의 경우에는 36주 만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지 4일 만에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하지 않는 출산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이 같은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경찰은 아이는 보육시설에 이 미혼모는 미혼모 지원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안타깝습니다. 천태만상 중고거래 세 번째입니다. 남편이요? 자, 스타킹 아이 남편까지 나왔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천태만상 세 번째는 남편을 팔겠다라고 중고 물품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 말도 안 듣고 왼수 같아서 팜. 이유도 길게 안 달았어요. 남편을 판다. 자, 여기에 댓글도 달렸다고 해요. 구매하는 사람은 남편이 버는 돈까지 포함이냐? 저 아파트가 덤으로 간다. 애 둘을 커버하고 있는데 남편 불쌍하다. 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야, 좀 씁쓸하네요. 남편을 판다니요. 아무리 왼수 같다고 하더라도. 누가 삽니까? 말도 안 듣고 왼수 같다고 예. 이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 아이 둘과 함께 지쳐서 잠든 모습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댓글 반응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가사 일을 하다가 지쳐서 잠든 것 같은데 이런 걸 올리는 거 좀 심하지 않느냐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예. 남편 사면 남편 버는 돈도 따라오나요? 아파트도 따라오나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게 됐는데 예. 이 정도 글은 앞 사례들과 다르게 우스개로 넘길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농담 삼아 아마 올렸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매너 온도가 36.8도인데 글은 매너가 없군요. 자, 그런가 하면 좀 훈훈한 후기들도 좀 존재한다면서요.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 중고거래 자체가 실용적인 소비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혔습니다. 앞선 사례들, 부적절한 사례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훈훈한 후기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상품 자체에 상당히 만족한다. 사러 나갔더니 판매자가 초코 우유를 사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 범죄와 관련 글, 음란물과 관련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많이 자정이 되었듯이 중고거래 사이트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자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육아에 이제 좀
저희한테는 좀 덜 필요한 용품을 그냥 거의 뭐 주는 가격으로 네. 중고거래 사이트로 많이 이제 팔기도 했었고 사기도 했었는데 네. 받으시는 분 사는 분들 모두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젊은 층에게는 중고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선량하게 팔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파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할루가 시작됩니다. 집단 커밍아웃을 부른 추미애 장관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